세 번째 발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심리부검 분석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현수 센터장님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서울시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서울형 심리부검도 김현수 센터장님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김현수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이 심리부검 작업이 저의 노력이 많이 이렇게 보탬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감사드리지만 제가 2015년 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 심리부검은 정말 그 면접원, 또 면접 보조원님들, 그리고 또 심리부검에 응행해 주시는 유가족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라, 사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많은 유가족분들을 설득하고 또 면접 훈련을 받고 면접에 참여해 주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여러 스태프쌤들의 가장 큰 노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스태프쌤들과 함께 또 면접을 응해 주신 그 유가족분들의 그런 열린 마음과 협조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요. 분석도 저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여서 지금 어떤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살 예방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게 성급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우리 서울 자살 예방이 어떤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아젠다를 저희가 설정하고, 또 시민들과 또 여러 센터에 계신 분들과 또는 학자분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 아이디어고 그 아젠다에 대한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자살 예방 정책에 근거 기반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많은 학자들이 심리부검, 살아있는 정보에 기초해서 하는 게 제일 기본이다, 내지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아까 우리 기조 강연해 주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핀란드의 그런 사례가 큰 귀감이 돼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을 설계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정보는 아주 살아있는 정보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자살 시도자 정보고, 두 번째가 이 자살자에 관한 심리부검 정보고, 세 번째가 다양한 관점, 다양한 방식에서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동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양한 자살자 발생 동향에 대한 정보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카톨릭대 예방의학교실과 함께 지난 2, 3년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또 심리학적인 요인과 관련된 자살 발생 동향을, 또 시계열적인 자살 발생 동향을 계속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요번에 자살자 심리부검 정보를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약간 아쉬운 것은 현재 자살 시도자에 관한 정보가 현재 저희가 그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근거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프레임을 갖추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어쨌든 그래도 이 중에 아주 중요한 정보인 심리부검에 따른 예측,
또 제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심리부검 매뉴얼도 초기에 아까 우리 레이나스 교수 말씀처럼 표준화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견 선생님과 얘기할 때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심리부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WHO에 기반한 심리부검 매뉴얼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자살 예방 정책의 기본 프레임도 WHO가 제시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틀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할 것,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잘 구분하고 접근할 것, 또 뭐 저희가 생애 주기별 개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상별 개입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제대로 할 것.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과학적인 자살 예방 사업에서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살 관련 정보에 대한 집계 시스템. 지금 우리나라 1년에 한 번 통계청에서 자살 관련 정보를 발표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뭐 최근에 경찰청 동향을 2달 전 동향을 주긴 하지만 사실 발표는 제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보 집계와 통계 발표, 통계 관련 연구가 더 개방적이고 또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야 사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작업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 또 실제로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이런 요인들이 이 WHO의 기본 자살 예방 정책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서 자살 관련 정보, 또 모니터링 평가, 또 실제적인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심리부검이 주는 그런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새롭게 서울시 자살 예방 사업을 구축하면서 서울시 자살 예방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자살 예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살 예방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사업의 중요한 꼭지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허락해 주신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자살 시도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 응급의료과에 방문해서 또 교육 토론 시간도 갖고 이러기도 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인 시도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또 자살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 또 자살자 심리부검에 대한 주기적인 연구에 기초한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축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살 예방 여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시기별 개입, 또 근거 기반 정보에 따른 자살 예방 캠페인, 또 근거 기반 교육에 따른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또 서울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정보를 25개 자치구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지역별 통계에 기반한 또 그런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중장년 자살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특정한 구, 25개 구 중에서 뭐 강남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여성 자살 비율이 높고 청년 자살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 노인 자살이 많은 지역, 청년 자살이 많은 지역에 차이를 잘 반영한 그런 지역 통계에 기반한 자살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구축해갈 그런 비전인데요. 디지털 정보에 기초한 자살 예방,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자살 예방 동향 추적, 또 인공지능 분석.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올해 간담회에 기초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이미 이런 부분에 전산화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살 예방에 참여하는 인력과 자원, 이런 분들의 활동 정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자살 예방의 자원 분포부터 시작해서 시기별 필요한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심리부검도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희가 실시한 실천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심리부검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과거에 제가 경기도 또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의 심리부검을 사업을 시도할 때 경찰청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경찰청 도움이 정말 컸는데, 서울은 경찰청 도움보다는 기존의 유가족분들의 도움, 유족 조직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셔서요. 이번 심리부검은 아까 서종환 선생님도 이제 연령별 분포나 이런 것의 보정이나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자작나무를 기초로 하는 여러 유족 조직, 또 지역센터에서 연결된 유족 조직에 의해서 유족분들을 만나고 심리부검을 하게 됐다는 점이 이번 심리부검의 첫 번째 다른 점이자 또 의의이고요.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건수를 모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심리부검 면접 자체가 조금 더 아주 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이 수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심리부검이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하는 지역 기반 심리부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심리부검 사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서종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런 결과를 저희가 아직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지만, 조금 피상적이긴 하지만 현재 심리부검 결과의 일부 자료가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가 통찰적으로 이 정보가 주는 우리의 어떤 자살 예방 사업에 따른 방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 5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살 위험의 요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종환 선생님이 보여주신 여러 그래프에서 생애 주기별로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다르더라. 그래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초점화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통찰로 얻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 왜 정말 한국 사람들이 또 서울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우리가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심리부검 결과 발표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높은 아동기 학대 경험, 부정적인 학교 경험, 직장에 와서도 겪게 되는 높은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에 아까 서종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위험 요인이 지배적이면 보호 요인의 힘을 잃게 된다, 이런 멘트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위험 요인 앞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나 사회적 프로그램, 이건 사실 아직까지도 거의 없거든요.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회도 적고,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아직도 형식적이고, 그런 위험을 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정말 전무한데요. 스트레스는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극단적 선택이 더 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깊은 우울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인생 초기부터 스트레스 대처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졌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청년기든 중장년기든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대화가 안 된다, 단절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진짜 많이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은 진짜 많이 하는데, 따뜻한 이야기, 또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법은 정말 잘 모르는구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왠지. 그리고 보호 요인 중에 강력한 정말 중요한 보호 요인이 가족인데 특히 뭐 특히 청년들은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데요. 가족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 결정적 극단적 선택에 가족이 등을 돌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그런 유서의 내용들도 마음 아프지만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람들,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대화 문화, 또 학교에서의 대화 문화, 또 직장에서 사실 어떤 특정한 집단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문화적인 어떤 병적 형상이 있잖아요. 뭐 태움을 비롯해서 괴롭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서로 따뜻한 문화를 만드는 그런 대화, 또 친절하게 서로 대하는 그런 캠페인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정말 이렇게 범시 차원에서 범한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베스트셀러 우리가 제목을 보더라도 뭐 상처받지 않고 대하는 법, 뭐 상처 안 받는 법 이런 베스트셀러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서 제가 더 많은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네 번째 또 이번 심리부검의 결과의 일부를 저희가 보면서 병원을 갔었다 이런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에 육박하고 또 약물 복용도 그런 이제 수능도는 뭐 나중에 평가해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했지만 사실 자살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든 정신의학적 개입이든 자살자에게 효과적으로 또는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치료받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정신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턱도 낮춰야 되지만 자살 사고를 갖고 있을 때 가족 또 지역사회 또 본인의 어떤 인지 왜곡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자살 예방 대처 방안과 연계 효과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과거보다 자살 신호를 사전이든 사후든 더 많이 알게 됐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대처는 여전히 되고 있지 않아서 이 효과적인 대처법에 관해서 우리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에서 자살 신호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자살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에서 알았을 때 연기하고 대처하는 부분까지 특히 자살 신호 인지 후에 도움을 어떻게 주는 도움 프로세스가 포함된 그런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저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소정환 교수님이 여러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보를 구축하는 거, 통제 집단의 비교 연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충분히 제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건의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살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이렇게 구축해 가는데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예방 가능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일이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부검의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예방 가능한 그런 활동과 어떤 지표를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연구가 더 상세하고 지속적이고 많은 근거를 제안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이기현 선생님 또 서종환 선생님 우리 서울 자살예방센터에 사실 굉장히 짧은 1년이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이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100분의 유족을 만나서 과연 이 심리부검을 발표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헌신적인 실무자분들이 유족분들과 만나서 가능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울의 10만 명당 자살 목표 2024년 18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끝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수 센터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김현수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서울시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한 로드맵과 심리부검 결과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안내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현장의 실무자분들과 또 여러 연구자분들의 활약으로 서울형 자살률이 크게 감소되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부검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따른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인관계를 국가에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인간관계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개입하는 국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우리 복지부에서도 마인드링크라는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 마인드 매터라고 해서 이 정신건강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처나 대인관계, 좋은 인간관계, 좋은 친구 사귀는 방법 이런 것에 관해서 학교의 수업으로 정신건강 수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유럽연합에서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하는 이 WHO와 협력한 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수업을 정신건강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때 친구 사귀기, 중고등학교 때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하기, 그래서 대인관계로 인해서 우울해질 때 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수업의 하나로 많이 시도하고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이슈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에서 또 덴마크 몇 개의 나라에서 외로움부 장관을 이제 임명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사회적인 문제인가요? 과거에는 외로움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외로움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인 가구가 급격히 많아지는 나라에서는 외로움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처해서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정서적인 이슈, 이것을 수업의 하나로 또 국가적 이슈로 다루는 경우는 이미 많이 있고, 저희는 사실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학교, 직장 이런 데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이렇게 개입되고 있었던 거군요. 호주에서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이 있고 또 외로움부 장관이 있다는 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적절히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자살 사망에 대한 인식하는 것과 그냥 그 사람이 고된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미 이제 자살 위험 신호에 관한 교육은 현재 저희 생명지킴이 교육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이번 심리부검에서도 우리 서정환 교수님이 어떤 경로 분석이나 최종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말인지, 어떤 행동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는데, 뭐 토마스 조이너라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 포함해서 이 심리부검 및 자살 연구 동향 연구를 기피하시는 분들은 어떤 요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이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소속감에 관한 이야기, 또 고통에 관한 이야기, 어떤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은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조금 더 자살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 어떤 말이 또는 어떤 태도가 또 어떤 행동이
극단적 선택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있을 때 바로 연계하고 바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생명지킴이 교육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되게 이제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 김현수 센터장님의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